네, 증시 대담입니다. 초반부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2분기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 중심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장 후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장이었는데, 가뜩이나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서 연준의 스탠스가 여전히 매파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도 상승하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요 매크로 이슈와 시장 전략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요.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뉴욕 증시가 좀 급락세가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할 텐데 일단은 간밤에 이제 카시카리 총재도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뭐랄까 투심을 악화시켰던 상황이고, 근데 채권 가격은 약간 뭐랄까 채권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올해 미국 금리 인하 무산될지 아니면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챙겨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세 차례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후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연준에서 3월 FOMC 결과를 살펴봤을 때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는 것의 위험과 너무 늦게 인하하는 것의 위험을 양면적으로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금리가 높은 레벨을 유지함으로써 경기에 미치는 피해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금리는 인하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 지표상으로도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취약한 데이터들이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의 대출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은 NFIB의 이제 소기업 단들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도 매출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금리 인하는 되지 않을까.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세 차례 인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꾸준히 지켜보면서 몇 차례 인하가 될 것인지는 좀 가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차례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둔화되는 것 같고, 당장 이제 내일 저녁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에 또 키를 쥐고 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은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점에, 그러니까 올해 후반에 가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정치적인 해석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6월이나 7월에 못하면 아예 금리 인하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 첫 시점을 그러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 첫 시점이 사실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인 해석이라든지 어쨌든 뭐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경기적으로 언제 충격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한 1년에서 1년 4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작년 6월 정도가 이제 금리 인상된 시점이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올 6월 정도가 경제 지표단으로는 그래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해석과 마찬가지로 6월 정도가 인하 시점이지 않겠나라고 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유가의 상승,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크긴 한데, 보통 보면 유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잘 유지되다가 유가가 좀 급등하고 그러면 그동안의 상승을 조금 팔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everything, sell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걸 사자해서 모든 걸 팔자로. 간밤에 증시가 좀 그랬어요. 달러화도 강세로 보이고 장중에 강세로 보였습니다. 또 채권 안전자산들이 다 올라오고 위험자산 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안 그래도 미국 주식 비싸다 비싸다 이런 상황이라서
모든 걸 파는 그런 장이 될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셀 에브리띵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가 좀 후퇴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유동성 위기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2년에도 4월 정도에 유동성 위기가 좀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셀 에브리띵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금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이거든요. 이 맞아요. 비용을 이겨내는 성장을 보일 수 있다. 경기 체력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높은 금리 레벨에서도 사실 경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주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단위라든지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고 도는 모습들이 기대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고 한국도 반도체 쪽이 그래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금리에 좀 영향을 크게 받는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 정확히 반등세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중 바닥 정도를 형성하고 기준선인 50포인트 정도로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 레벨 하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세금 납부 이런 부분들인데,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들인데, 유동성 위기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4월이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 납부 마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22년도에 이러한 유동성 위기로 번졌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22년도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자체가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긴축적인 스탠스로 넘어가는 시기였다라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세금을 납부할 금액 역시도 상당히 좀 큰 규모였습니다. 떠올려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유동성이 폭증했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실적을 잘 냈고 개인들은 정부에서 심지어 자금을 쏴주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충격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보였던 거고, 지금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BTFP가 종료된 것도 한 3월 중순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가 한 번 더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형은행들의 예금 잔액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SVB 사태가 있기 이전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약간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좀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금융 시스템이 좀 안정적이고 그런 건전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금융 시스템적인 부분은 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이제 미국의 금융사들이 실적이 발표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려는 좀 빠르게 불식될 것 같고, 이 4월 중순까지 이제 미국의 세금 납부일에는 항상 리테일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골드만삭스도 뭐랄까 전망치나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 4월 중순 이후에 약간은 올라가는 배경으로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이제 넘어와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증시도 2,700 중반에서 계속 뭐랄까요?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시장의 펀더멘털을 봐야 되고, 시장의 펀더멘털을 반영을 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텐데, 실적 시즌이 이제 좋아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펀더멘탈과 시장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금리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밸류 부담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다행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 시즌, 늦어도 2분기 정도 실적 시즌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40%나 급락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알겠지만 이 반도체의 어떤 급락세, 뭐 SK 하이닉스 같은 뭐 적자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올해의 실적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당장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나서 국내 실적 전망치에 약간의 그 방향성이나 하향 조정 내지는 상향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한 5.2조 원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5.2조 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최근에 추정치들이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전망치가 꾸준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 추정치들이 같이 평균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5조 원 초반대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최근에 추정치들이 좀 높아진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어쩌면 6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도 가능하지 6조 원 이상? 않을까. 예, 좀 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추정치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5조 원 후반 이상의 수치를 좀 예상을 하고 가장 있는. 최근에. 네, 맞습니다. 이 추정치라는 게 뭐 좀 번외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발표된 추정치들이 좀 더 발표 실적에 잘 부합하는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24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34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 컨센서스 상승에는 DS 부분,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이후의 실적 추정치를 같이 좀 끌어올리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전자 실적 발표가 되고, 물론 오늘 발표되는 실적은 부문별로 상세한 수치가 발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추정들이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추정들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업종 밸류체인에서의 이익 컨센서스 상승에 대한 확산이라는 부분을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네.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유틸리티 같은 경우가 좀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이 가파르게 이익이 컨센서스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 잘 안 보던 화장품 같은 업종들도 중국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의 수출 모멘텀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업종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IT 하드웨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이 사실 소비자 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IT 내구 소비재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쪽들도 살펴보면은 낮아진 기대치는 좀 충족하는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살펴보시면은 가장 좀 실적 시즌에 좋은 그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IT뿐만 아니라 나머지 업종들에서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종목단에 있어서 좀 확산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당장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좀 이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앞에서 제일 처음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후퇴하는 모습이 있어서 1분기 실적 시즌에 조금 빠르면 좀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느리면은 한 2분기 실적 시즌 정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중소형주가 이러한 금리라든지 아니면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업종으로 종목군으로 좀 지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실적들을 살펴봤을 때 1분기가 저점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1분기 실적 시즌이 실적만으로는 올라오기는 좀 힘들다. 최소한 2분기에 대한 실적의 개선 기대감이 올라와 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 기대도 좀 유지되어야 중소형주로까지의 종목 확산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해 보면 오늘 저는 좀 약간 서프라이즈한 게
삼성전자 6조 원도 바라볼 수 있다. 이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유틸리티야 최근에 뭐 많은 관심들을 받았는데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특히 경기 민감과 관련된 화장품 쪽도 약간 바닥을 짚고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에너지가 나쁘지 않은 흐름의 실적 시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도 M7은 뭐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지만 M7을 제외한 또 S&P도 좀 나쁘진 않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일단 빼고서라도 제가 좀 바닥을 돌고 있다. 그러면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다음 주부터는 뭐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 다음 주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좀 제가 정리를 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도 좀 나옵니다. CPI가 나오고 중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또 연준의 스탠스를 좀 챙겨볼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로존의 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가 또 한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4월 들어서 증시가 흔들린 거는 이 기업 실적 시즌이 좀 그 공백인 상황에서 매크로 변수가 이제 좌지우지했거든요. 다음 주도 매크로 변수에 좀 좌지우지 될지 아니면 뭐 실적이 좀 봐져가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일단 물가지표 발표랑 뭐 금리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실 지금 당장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은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약간의 공백기, 좀 대기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끌만한 요인들이 뭘까라고 보면은 서두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 원재재 가격이 올라오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물가 영역으로까지 번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냐 하회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매크로 지표 쪽을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은 다음 주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금요일에 시티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JP모건, 웰스파고 이러한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관련 종목으로의 좀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델타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의 그림들을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뭐 글로벌 IB들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고 여행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유가가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좀 우려가 반영될 수가 있는데 과연 비용이 올라서는 유가가 사실은 항공사에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수요가 견조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매크로 변수를 이겨내는 것은 또 실적이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좀 기대해보고 다음 주는 델타 수요일 정도에 미국의 어떤 소비 심리, 소비의 강건함을 좀 체크해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